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세는 한풀 꺾였지만은 여전히 오늘도 500명, 600명대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오는 17일까지인데 연장 여부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 조정 여부는 16일 토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종교시설 코로나19 확진세가 심각합니다. 이미 576명이 확진된 경북 상주 BJT 열방센터는 방문자가 2,797명인데 아직까지 3분의 2는 진단검사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 어떤지 잠시 뒤에 강영석 상주시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의 국제기도원, 경기도 용인과 서울 관악구의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이 시설 폐쇄 조치됐습니다. 교회 측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회죠.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입장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은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월성 원전 3중 수소, 검출 보도 등으로 논란, 공방이 뜨겁습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행보를 넓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안 대표에게 눈살 찌푸리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로 예상되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있습니다. 8여 명이 넘게 방청 응모했다고 합니다. 자,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대면 예배 강행한 부산교회 2곳 결국 시설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 교회 측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회죠.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손현보입니다. 예. 먼저 지금 폐쇄 병령 중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내셨죠? 네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내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대통령께서는 작년 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역은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고 우리가 공정하게 방역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 방역 정책을 보면은 객관성이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20명 미만이 모이라,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20명 미만을 모이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방송 송출하는 사람을 빼면은 단 한 명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위헌적이고요. 지금 서울 지하철에는 하루에만 730만 명이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명도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정말 이렇다면은 우리 서울 지하철은 기적의 지하철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자유와 함께 먹고 사는 경제의 자유권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라고 말하고 있고, 이 기본권을 침해할 때라도 최후의 수단이거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기, 장소, 방법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던 미국, 영국, 프랑스 대법원에서도 절대적인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판결한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난주에도 변호사 시험을 치는데 정부에서는 원래 확진자는 시험을 못 치도록 했지만은 이분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었을 때에 헌법재판소는 1월 4일 날 그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하면서 확진자라고 하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런 현재의 논리에 따른다면은 확진자도 없는 교회, 한국의 8만여 교회를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정식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이게 위헌적인 요소 아니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입니다. 그럼 손 목사님, 지금 다른 네네. 교회들에서는 지금 대면 예배라든지 이거 이후에 그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혹시나 그 손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대면 예배를 한다면요. 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가정을 해서 제재를 가한다면은 그러면 그거야말로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는 우리 자유헌법에 위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확진자가 생겼으면은 예. 생기는 그 교회에 제재를 가하거나 네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 이런 것들 하지 못하는 시설이 안 된 데는 예. 그런 데는 정부가 나가서 지도도 하고 도와도 주고 온 국민의 한 마음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도록 해줘야지. 모든 교회에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게 사실은 위헌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송은타 사님께서는요. 네. 그럼 한 몇 명 정도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몇 명까지가 아니고 예. 방금 말한 것처럼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예. 그 규모에 맞도록 적은 숫자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지. 예. 방송 송출자 외에는 지금은 한 명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예. 그러나 식당이나 마트나 PC방이나 거리 뛰기로 훨씬 더 어려운 이런 곳에서는 하고 또 사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식당에 가면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한가만 띄우면 다 밥을 먹도록 하고 예.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도 방송 송출자 외에는 한 명도 예배 드리게 하지 못하는 이것이 예. 합당하지 않고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 지하철이 위험하냐? 식당이 위험하냐? 백화점이 더 위험한가? 아니면 거리뛰기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교회가 더 위험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 해야 되겠구나,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송 목사님께서는요. 이제 송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규모까지는 이렇게 대면 예배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를테면요? 그렇죠. 저희 교회만요. 예. 지금 우리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예. 모든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입니다. 그죠? 예. 2단계에 준해서 하는데 원래 2단계는 교회에서는 20%가 수용 인원의 20%가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정부가 발표한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수도권 이외 지역의 모든 업종들은 20%를 하면서 예. 종교단체만 20명 이하로 제한한 겁니다. 예. 이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네. 법을 만든 지 한 달도 안 돼서 자기들이 지금 어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가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송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는 20%는 몇 명 정도까지 대면 예배를 20%면은 네. 1,200명 정도까지는 네. 2m 거리를 유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방 2m를 유지해서요. 그러면요, 지금, 이런 소송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이제 종교시설, 다른 종교들, 천주교, 불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요, 왜 다른 데서는, 다른 종교 쪽에서는 이런 법적인 저런 게 없는데, 왜 이 개신교 쪽에서만 이런 게 나오느냐, 또 이런 지적도 하곤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정부는 작년 9월 14일부터 2개월간 동안에 예. 불교, 천주교, 이슬람 종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혀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교회만 비대면으로 드릴 것을 강제했습니다. 이게 타당하겠습니까? 같은 종교권인데 불교, 천주교, 이슬람은 다 예배 드리도록 2개월 동안 허용하고 교회만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같은 종교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심지어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네. 제가 어떤 종교를 비판하겠다고 하는 전혀 아니고 예. 부산의 상광사는 한 달 전에 법회를 열었는데 부산시 의회 의장, 교육감, 진구청장, 관할 국회의원 많은 공직자들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당연히 사찰 퇴회된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고발하잖아요. 그러나 불교가 하면 고발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송 목사님. 자, 그러면요. 네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정도까지는 허용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 같고 보니까. 그러면 네네.
근데 지금 다른 개신교, 기독교 교회들을 보면요. 네. 자발적으로 어떤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는 그렇죠. 뭐 요즘 뭐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주민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네.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네.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를테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거냐, 예. 혹은 대면 예배를 드릴 건가 하는 것은 네네. 그 구성원들의 예, 예. 의지에 맡겨야지. 정부가 예. 20명 미만으로 드리라, 5명만 드리라, 예, 예. 100%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네, 네. 예배에 몇 명 드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지, 이게 위헌적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결국 이제 대면 예배를 계속 이제 하시다가 네네. 결국은 이제 시설 폐쇄 조치를 받으셨는데, 네네. 당장 그러면 어떻게 뭐가 바뀝니까? 저희들은 법원에다가 예.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요. 네.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서 네네. 우리는 결정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 이제 변론 기일이 예. 내일 11시에 잡혔거든요. 내일 오전 11시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인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네. 그것은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네. 우리 교회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뭐 인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인용을 안 되면은 방금 예. 말한 것처럼 그때 가서 네. 저희들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 입장은 그렇지만은, 네네. 사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이제 계속하는 교회를 이렇게 따갑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건 아시죠? 그러면 네네. 이런 시선 중에는 사실은 또, 이제 비대면 예배 때문에 뭐 교회에서 혹시 뭐 헌금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저도 그런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대면 예배 이유를 예. 헌금과 연관시키는 것은 네. 정말 교회를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학교의 교사가 교사의 꿈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교사가 돈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깎아내린다면은 그 교사를 모욕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비대면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헌금은 당연히 우리가 직원들의 월급도 주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좋은 일도 하는 거고 선교사도 보내는 거 이렇게 다 사용되기 때문에 예.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헌금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뭐 헌금 액수가 실제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예.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네, 어려울 때 우리가 더 많은 이웃을 도왔거든요. 네. 가난한 사람들을 50만 원, 100만 원 교회에서 수백 명을 다 도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교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헌금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부산 강서구 세계례교회 손현보 목사와 함께 시설 폐쇄 조치에 대해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내용 관련해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 가운데 9347님께서 뭐 찬성 안 하고 식사 안 하고 기도만 드릴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송 목사님, 예, 네네.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교회는 예. 근데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표적도 됐을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예. 마스크, 거리두기, 손소독의 열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예. 2m까지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밥을 먹는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예. 국가에서 정말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는지 예. 예배를 드려서 코로나가 생겼는지 그렇게 한 것을 조사를 해서 예배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는 것이 나오면은 예. 그 예배 위험에 따라서 예배를 중지하거나 할 겁니다. 만약에 밥을 먹다가 생겼으면은 밥을 안 먹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밥을 먹거나 이런 건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소모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들어와서 한 방향으로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식당에서나 커피숍에서나 어디서보다도 사실은 더 안전한 곳입니다. 예.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면 예배를 하셨지만은 방역을 네. 준수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당연합니다. 그럼 혹시나 앞으로 혹시나 확진자가 생기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코로나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고 예.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책임이고 우리의 또 의무이기도 하죠. 예, 송 목사님 계속해서 지금 저 청취자분들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만 더 좀 네네. 읽어보고요. 네네. 답변 가능하신 좀 봐주십시오. 네네. 그 청취자분 4852님께서 꼭 대면 예배해야 신앙심이 생기나요? 뭐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신앙심이 안 생기나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그거는요. 예. 첫째는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내려온 기독교 신앙 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고 예.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비대면과는 대체할 수 없는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다 학교에 보내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과 예. 온라인으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고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못하니까 학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도 보지 않았습니까? 대면과 비대면 예배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할 수만 있으면 방역을 지키는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 좀 들으셨죠? 뭐 세계로 교회하고 광복절 집회 뭐 연관성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광 목사 뭐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가 지금 우리 사회자 선생님하고 저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 YTN 선생님하고 저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저는 광화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서초동 근방에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그나저나 뭐 상주 BJT 그 열병센터에서 누적 확진자 지금 576명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또 여기 다녀가신 분들의 3분의 1 정도만 지금 그 진단을 받았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상황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만약에 참여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목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부 마칩니다. 황보선 출발사 아침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적정 서울, 함께 서울, 그린 서울을 구체화하겠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 의원의 출사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뜻인지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예, 출마 결정하시게 된 계기 최근에 어떤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제가 이 선거가 박원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발발이 된 거긴 한데요. 사실 가장 지근거리에서 서울시 의원으로서 뭐 서울시민 당신이 누구든지 이 삶이 두렵지 않은 서울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서울시정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폐를 청산하자 하셨던 분들, 민주당이 계속해서 실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심판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으셨고요. 또한 이 서울이 국민의힘의 셀프 참여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서울 그리고 서울의 전면 수정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정말 좀 별들의 전쟁이라고 할 라는 말이 사실은 나돌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 벌써 이제 이를테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오늘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한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장관 얘기도 하고 있고 이제 사실 인지도 차원에서는 많이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출마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정하는데 쉽지 않았던 것은 이 선거가 별들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웠다기보다는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연
지금의 시민들의 삶을 고민하면서 출마를 결정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대권의 교두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권 재창출을 말씀하시면서 시민들의 삶이 진지함이 없어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정말로 다른 정치가 있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또 내용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 고민이 훨씬 깊었고 그리고 희망의 정치로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할 수 있을까? 해야겠다. 이런 고민이 가장 깊었어요. 그래서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의 이런 고민은 정말로 시민들의 삶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지금의 결정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야 지금 주요 그 후보들이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뭐 대권 교두보로나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는 권수정 서울시 의원께서 나서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당연히 배제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는요, 정확하게 민주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셀프 사면 시도를 무력화해야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출마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선거잖아요. 본인들의 당원 당규까지 지금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의 저희 정의당은 단일화 가능성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겠다, 홀로 이런 말씀이시죠? 네, 희망의 정치로 내용으로 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뭐 여당 야당 말고요. 다른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없습니까? 충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진보정당과는 뭐 녹색당, 미래당, 뭐 기본소득당 등등과 여러 방식으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뭐 소통도 해보셨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고 있고 그분들도 지금 뭐 내부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후보분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책연합의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제 서울시장 나서겠다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제 주요 이슈가 사실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권수정 의원께서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뭐 공급 위주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좀 저는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 적정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인구 문제가 부동산 정책하고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서울 중심의 그 불균형을 방치하고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도 실효를 못 거둘 거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선결 과제거나 아니면 동시에 같이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건 서울시장의 책무이잖아요. 결국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주거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근접한 해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가장 주요하게 또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적정화가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만 부동산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제도 우상호 후보께서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미 서울 주택 보급률 100% 넘었어요. 그리고 199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가 보유율 고작 2.7% 증가했는데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2012년에서 17년 동안에 5년 동안에 그 1주택자 증가율이 11%였는데 그 2주택자와 3주택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거의 30%에서 40%, 3-4배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3년부터 16년까지 쭉 올라올 때 신주주택 매입한 분들 77%가 유주택자였어요. 거의 계속해서 상위 1%가 집을 삼키는 건데 이 수치를 보면서도 부동산을 공급 중심 대책으로 말하는 건요. 앞으로도 여전히 부동산 투기 세력에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서울 시민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느냐라고 다시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적정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부동산 쪽도 그렇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제출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정의 스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가 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을 공적으로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건
세제 문제와 대단히 같이 연동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저는 보유세 대폭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 20년 동안 땅값 4배 올랐는데요. 지금 현재 0.16%밖에 안 되는 부동산 실효세율 큰 변동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부동산에 몰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주택자 양도세 완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부동산 정책 포기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보유세도 강화해야 되고 대기업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 강화, 부동산 펀드에 대한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 폐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는 또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공급 정책을 펴더라도 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영 개발,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주택 방식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서 여기서 불로소득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것 시그널을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잡히기 힘든 것이 지금 부동산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권 의원님의 어떤 이 방향하고요. 지금까지 지금 정부가 계속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그 큰 틀에서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거의 25번 넘게 계속해서 정책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말씀과는 굉장히 다른 실천들을 해오신 부분이 있잖아요. 어제 우상호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은 비슷해요. 하지만 해결점으로 결국은 다주택자들에게 조금 더 그것을 혜택을 또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공급이 확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공급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불을 붙이고 있고 그러니까 왼쪽 좌클릭을 했다고 말씀을 하지만 왼쪽 깜빡이를 켜고는 잠깐만 오른쪽으로 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인구 대비해서 그 주택 수만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늘었는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또 이걸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는 권 의원님께서는 뭐 다주택자 아니신가요? 서울에서 전체 살고 있고요. 저랑 떨어져 살고 있는 옆지기가 이제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호 의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의원이 저번에 저희랑 인터뷰할 때도 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에다가 이제 공공주택을 짓겠다 이런 또 계획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그분의 상상력 속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공공주택이라는 것이 놓여진 환경이 왜 강변북로 위여야 하고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학교와 가깝고 공공기관과 병원이 근거리에 있는 그런 좋은 공간에 공공임대나 공공주택들이 들어서야지만 거기에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래도 저렴한 가격 속에서 서울 생활이 영위되어야지만 적주택 정책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결국은 분리정책이고 어찌 보면 선심성이 아니라 이제 복지정책이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또 결국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다른 상상을 좀 할 수 있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길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권수정 서울시 의원님 얘기 듣다가 방금 청취자분 가운데요. 주택 보급률 필요한 4인 기준이 아니라 원룸 위주로 보급해서 100% 넘는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구성 자체도 달라지고요. 변동성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기준처럼 4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데 정상가족 프레임을 가지고 이후의 세계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예전 얘기밖에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지금과는 다른 구조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장이 열렸다고 저는 보고요. 이 낡은 생각과 오래된 대안으로서는 지금의 아무것도 시민들께 맞닿는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보아져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인구 적정화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안에 그러면 수도 이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제가 좀 과격하게 서울시 해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 해체라는 것은 서울시의 특권을 해체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도시와 함께 발전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도 이전이라는 거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여당에서도 기회 있을 때만 어찌 보면 정치적 위기 때 국면 전환용으로 주장해 오셨긴 했죠. 그렇지만 책임 있게 추진은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에너지 자율률 3.7%예요. 근데 충남 같은 경우 235%거든요. 예. 저희 서울시 에너지를 위해서 충남과 갖다 끌어다 쓴다고요. 네. 이런 것들은 수도 이전이 그냥 행정적으로 뭐 국회 하나 옮기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전 국토적으로 국가적으로 함께 다른 도시와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인구 적정화를 말씀드리고 서울시의 특권을 해체하면서 상생의 길을 가자 이런 의미로서 전달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권수정 의원님, 저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얘기되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들이라고 하는데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 박영 장관, 안철수 후보. 자, 그분들과 차별성 어떤 부분에서 네, 저는 당당히 제가 여성 노동자 시장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성 노동자 시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집에서 뭐 책도 많이 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에서 보면요. 도시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있어요. 그 고전에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면 그 도시의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말씀을 거기 책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저는 여기서 20년 넘게 노동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롭게 싸우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방치되고 있는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불안해하면서 사랑하고 있거든요. 요즘 나 한 사람도 책임지기 어려워서 서로에게 책임지겠다, 사랑한다 이렇게 용감한 일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안전하게 헤어지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어가나 산재로 죽고 코로나로 죽고 외로워서 죽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중대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하도록 한 가장 큰 책임 있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무슨 낮추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고 있다는 것인지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요. 좀 짧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그러면요. 오늘 못하신 말씀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